자, 그럼 지금부터는 기조 세션 2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AI는 인간의 일상,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까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뒤바꾸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인재 양성과 조직 문화 그리고 기술과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전략 역시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초거대 AI 그리고 비즈니스 기회라는 주제로 AI가 주도할 미래 산업 그리고 인적 자원 확보 또 교육에 대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자, 이번 세션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세션은 전병곤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께서 좌장을 맡아주셨고요. 또 배경훈 LG AI 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배순민 KT AI 2XL 소장님, 니키 잭슨 콜라코 로블록스 글로벌 정책 총괄 부사장께서 발표와 토론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자, 지금 단상 위에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교수님과 연사님들 단상으로 모셔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는 마이크를 좌장님께 넘기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조 세션 1 자장을 맡은 서울대 교수 겸 프렌들리 AI 대표 전병곤입니다. 기조 세션 1에는 세 분의 훌륭한 연사분들을 모셨습니다. 연사분들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배경훈 LG AI 연구원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배순민 KT AI 2XL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니키 잭슨 콜라코 로블록스 부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기조 세션 1은 초거대 AI와 비즈니스 기회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산업과 교육에서 인공지능 AI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AI는 기존 기술과 인력을 빠르게 대체하는 것을 넘어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등 인간의 일상과 비즈니스 환경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챗GPT 등 초거대 AI가 촉발한 변화는 매우 큽니다. 본 세션에서는 산업에서 초거대 AI 기술이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사례들을 통해 초거대 AI 혁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집단에서 인재 양성, 조직 문화의 변화, 기술 및 인프라 구축 등 중요한 전략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논의들을 통해 AI가 주도할 미래 산업과 인적 자원 확보, 교육에 대한 준비 등 여러 대응 방법들을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세션은 연사분들의 발표 진행 후 전체 토론 및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됩니다. 네, 첫 번째로 배경훈 LG AI 연구원 원장님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LG AI 연구원장 배경훈입니다. 오늘은 그 초거대 AI 시대에 신뢰할 수 있는 AI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초거대 AI, 생성형 AI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근데 무엇보다 이제 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활용하거나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 신뢰성 이슈가 굉장히 좀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 AI 경쟁력을 어떻게 좀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포커싱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기기관과 전기 AI 이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증기기관, 전기 그리고 AI는 기존의 이제 경제, 사회 전 분야를 뒤흔드는 이 범용 기술이다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General Purpose Technology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실제 이 증기기관과 전기가 우리 산업의 어떤 그 큰 혁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생산 방식의 혁신도 만들어냈고 이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 그리고 비용 절감의 효과를 만들어냈고 산업 전체 밸류체인을 아예 획기적으로 좀 바꾼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AI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 증기 기관과 그 전기의 어떤 발전 속도 대비 AI가 더 빠르게 좀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만큼 문제도 좀 있습니다. 이런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전에도 여러 산업혁명들이 있어 왔는데 그런 산업혁명이 진행될 때마다 이런 어떤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준비를 잘한 조직들은 나름 어떤 그 대비를 하고 어떤 국가 차원에서나 국가 간의 어떤 안에서 어떤 그런 이익들을 잘 국익이나 내부의 이익들을 잘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체계들을 잘 마련했었지만 그렇지 못한 조직들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었던 이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우리가 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런 어떤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빠르게 어떻게 보면 그 대응하고 준비를 해야 됨에 불구하고 그렇지 못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자리에 대해서 좀 위협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생산 방식 자체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의 변화는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뭐 재훈련,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어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어떤 기회 이런 것들을 잘 만들지 못하면은 우리가 앞으로의 어떤 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상황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기관과 그리고 전기 그리고 AI의 차이점을 보면 전기기관과 전기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그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AI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AI는 거의 한 세대 안에 일어나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2010년 중반 뭐 딥러닝 기술이 나왔고 뭐 몇 년 전에 이제 그런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우리는 이제 AI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고 AI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들을 이제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내에 일어날 변화를 AI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 AI가 기존의 전기기관, 전기와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 생성형 AI에 열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부분에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생성형 AI에 투자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뭔가의 어떤 그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한번 사용자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경험을 우리한테 제공해 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잘 표현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뭐 글이나 이미지로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잘 입력을 해주면 뭐 이 AI가 그에 걸맞는 적합한 어떤 문장을 생성해 주기도 하고 이미지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뭐 단순히 어떤 글이나 이미지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비전문가도 전문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저희 LG 생활건강이 저희 LG AI 연구원과 협력해서 만든 인프린트라는 타투 프린터 기계입니다. 이 타투 프린터 기기 안에는 이 타투 관련된 이미지가 2만 개 이상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고객의 어떤 그 소비 그 행태나 니즈에 따라서 이 타투 프린터 이미지를 2만 개 이상 계속 뭐 10만 개까지 확장을 시켜야 될 수도 있는데요. 실제 이 디자이너들은 이런 사실은 그 타투 이미지가 보면은 굉장히 좀 유사한 이미지들의 어떤 변형이 좀 많이 있는데 이런 어떤 이미지 패턴들을 일일이 뭐 몇만 개 이상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AI가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런 타투 이미지, 다양한 타투 이미지를 만들어서 실제 그 제품에 적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뭐 비전문가를 전문가처럼 도와주는 작업도 해줄 수 있지만은 전문가들에게 굉장히 좀 빠른 시간 안에 그 전문성을 더 높여서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일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생성형 AI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좀 공급자 관점에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딥러닝 기술은 사실은 뭐 굉장히 좀 그 2010년, 2018년 이후에
각광을 받고 여러 가지 연구 투자도 많이 진행되고 산업 현장에도 적용이 됐었지만은 실제로 굉장히 큰 사업적인 이펙트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사업적인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업적 ROI가 좀 잘 나오지 않는다는 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딥러닝이 보면은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거기에 적합한 어떤 그 해당 도메인의 어떤 특화는 그 특정 태스크에 좀 타겟팅돼서 이제 만들어지는 어떤 모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태스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사업적인 ROI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성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나오면서 이 파운데이션 모델 중심으로 여러 가지 태스크들을 동시에 좀 할 수 있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자 관점에 이런 기술을 공급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잘 만들어주면은 여러 다양한 어떤 고객의 어떤 그 도메인의 서비스들을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생성형 AI를 통해서 기업의 어떤 혁신을 만들어가는 어떤 지금 초석을 다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생성형 AI가 아직까지는 사람의 개입을 좀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AI가 뭐 자동으로 학습하고 뭐 데이터를 뭐 생산하고 이런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수준을 가기 위한 그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의 가능성을 지금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를 가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기존에 이제 미국 중심의 어떤 빅테크 기업들은 일단 일반 어떤 지식들을 계속 굉장히 모으고 파라미터를 늘려서 어떻게 보면은 대규모의 어떤 큰 지능을 만들어서 한 번에 계속해서 그 제너럴 인텔리전스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좀 취하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저희 LG 같이 어떤 특정 분야의 어떤 뭐 제조 분야, 바이오, 뭐 케미컬 그리고 이제 크린텍, 파이낸스 이런 쪽에 좀 특화된 LMM을 만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고 산업 현장에서 효과를 만들어서 또 이제 그 만들어진 LMM 간에 또 이제 그 전문 분야별로 연결시키고 융합시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를 달성하는 회사들도 뭐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그 생성형 AI가 우리의 인류의 혁신적인 삶을 만들어주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모습이 만들어질 것인지 같이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신약 개발을 할 때 기존에 이제 딥러닝 예측 모델을 써서 그 신약의 어떤 후보 물질을 굉장히 시간을 단축시키는 작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딥러닝 기술에서 더 넘어서 생성형 AI가 적용됐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다양한 어떤 그 데이터들을 생성해낼 수 있고 그 LMM과 예측 모델이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후보 물질을 발굴하거나 새로운 어떤 그 문헌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굉장히 좀 줄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 실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팬데믹 때 우리가 신약이 나오는 과정이 뭐 사실 짧은 시간에 나오지 않았던 것을 다들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코로나 때 이제 그 백신은 굉장히 빠르게 나온 거고 보통 신약 개발하는 데는 뭐 수년이나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그 신약 개발을 뭐 수개월이나 또는 이제 수주 내에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개인 맞춤형 신약 개발을 이제 주문해서 우리 DNA에 특화된 그리고 나의 체질에 특화된 약을 주문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AI 비서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모두가 이제 기존의 AI가 개인 그 비서, 그 개인 AI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런 개인 비서가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어떤 정보를 전달해주고 만약에 조금 더 나에게 필요한 어떤 그 내가 업무를 할 때 그 비즈니스 영역 관련된 뭐 업무 추천도 해주고 그리고 내가 업무 중일 때 우리 가족의 생일이 있다면은 가족의 생일에 적합한 뭐 선물도 추천해주고 알아서 구매도 해주고 그 레스토랑도 알아서 예약해줄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은 우리는 이 AI 에이전트, AI 비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될 거고 조금 더 우리가 AI 비서와 좀 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좀 더 창의적인 어떤 활동들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어떤 생성형 AI가 일반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어떤 전문 분야의 지식들을 계속 학습하고 발전시키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도메인 내에서의 어떤 데이터들이 계속 생성돼서 그 도메인별로의 어떤 생성형 AI가 스스로 이제 발전해 나간다면 그 지식들이 이제 연결됐을 때 어떻게 보면은 뭐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의 어떤 그 뭐 주식이나 가격 예측, 그리고 제품의 어떤 수요 예측, 이런 것들이 만약 우리가 지금 수준에서 사람이 어느 정도 AI 도움을 받아서 일부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준 높은, 그리고 굉장히 전문적인 예측을 할 수 있다면, 이런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하는데 우리는 AI 도움을 받고, 뭐 각 기업들은 이런 AI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그 기업의 어떤 성패가 갈릴 수도 있는 세상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생성형 AI는 분명 경제와 사회를 뒤바꾸는 게임 체인저로서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생성형 AI로 다양한 디지털 재화들을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뭐 글도 쓸 수 있고, 이미지나 비디오, 컨텐츠도 만들 수 있고, 뭐 요즘에 이제 음원도 이제 이런 생성형 AI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3D 컨텐츠 관련돼서 이제 앞으로 이제 생성형 AI가 더 그 어떤 그 범위를 넓혀서 계속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디지털 재화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또 이제 주목할 점은 뭐냐면, 이제 지금의 MZ 세대들은 본인이 원하는 관심 있는 어떤 특화된 어떤 뭔가 디지털 재화를 스스로 창조하고 생성해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가치가에 대한 기준이 앞으로는 누구나 이제 이런 디지털 재화를 생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그 가치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어떻게 앞으로의 어떤 비즈니스 환경들, 그리고 지금 사회 경제 환경들을 어떻게 우리가 변해갈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금융이나 제조, 헬스케어 중심으로 이 생성형 AI가 이제 도입이 많이 되려고 하고 있고, 사실은 아직까지 이제 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기대감은 굉장히 큽니다. 근데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적용을 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만드는 데는 아직까지 좀 제약적인 좀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성형 AI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효과를 만들고 어떤 우리가 좀 밸류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사실 이 고민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생성형 AI를 적용해서 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생성형 AI를 필요로 하는 기술들도 있고, 기존의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도 많습니다. 뭐 저희 이제 LG에서 보면은 지금 벌써 기존의 딥러닝 생성형 AI 기술도 활용해서 기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AI가 지금 이미 대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불량 검사, 공장에서 보면 공장 라인에서 불량 검사를 할 때 어떤 불량 검사를 AI가 대신하는 거를 기존에 80% 90%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대체를 해서 저희 계열사 중에 한 회사는 인력의 비용 절감을 통해서 한 400억 이상의 어떤 비용 절감 효과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설계할 때, 이제 제품 설계할 때 PCB라고 해서 프린트드 서킷 보드 인쇄 회로 기판을 설계하는 것도 사실은 AI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사람이 일일이 한 땀 한 땀 2, 3개월의 시간을 걸쳐서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AI가 그런 일도 해줄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지금은 단순히 금융 제조 분야에서 좀 이런 AI 쪽에 관심도 많지만, 앞으로는 헬스케어나 미디어 쪽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생성형 AI에 대한 니즈가 많을 거고, 그런 쪽에서 굉장히 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골드만삭스는 향후 10년간 어떤 $7 트릴리언, 약 9,400조 원의 시장이 창출될 수도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에 대한 어떤 산업 현장에서의 어떤 기대감도 큽니다. 맥킨지에서는 생성형 AI가 근로자에게 초능력을 부여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니티는 생성형 AI를 통해서 창작자의 생산성을 100배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리플릿의 CEO는 생성형 AI를 통해서 생산성이 200까지 향상이 되고 1인 스타트업이 유니콘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전 큰 기대감을 가지고 얘기하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현재의 생성형 AI가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기 충분한가를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현장에서 생성형 AI를 적용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인데 생성형 AI가 좋은 어떤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신뢰성 있고 전문성 있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가보면은 데이터 예를 들어서 국가 산업 보호 어떤 그 분야들 이런 데이터들은 우리가 잘 활용하기 어렵고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그리고 의료나 바이오 분야 이런 데이터들도 일부 거래되고 공개되고 있지만은 아직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산업 현장에 가 보시면은 이런 어떤 그 데이터들이 AI가 읽을 수 있는 형태의 어떤 그 데이터로 그 잘 축적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어떤 출처의 신뢰성 이런 부분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 그 생성형 AI가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의 신뢰성,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신뢰성 이슈입니다. 한번 예시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로펌의 한 변호사가 챗GPT를 생성해서 이 챗GPT의 결과를 가지고 인용문을 법률 의견서에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금을 한 5천 달러 정도 부과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일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생성형 AI 챗GPT가 굉장히 신뢰성 있는 100%의 어떤 결과를 이 변호사에게 제공해 줬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의 슈퍼마켓 체인에서 보면은 AI 챗봇을 출시했는데 인체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레시피를 제안해서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표백제를 넣은 밥, 암모니아가 포함된 음료 이런 것들을 레시피로 그냥 사실은 꺼리낌 없이 그냥 AI는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그 학습된 정보를 기반으로 제안을 합니다. 세 번째로 저작권 이슈도 중요합니다. 지금 모든 생성형 AI 기업들이 이 저작권 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자의 게임 작가 조지 마틴 등 작가 17명이 오픈 AI 상대로 지금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게티 이미지가 무려 스테이블리티 AI 상대로 2,300조 규모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음원도 문제입니다. 그 음원도 AI가 생성하다 보니 음반 산업협회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LG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고민하고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지 좀 하나씩 좀 고민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는 이 저작권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엑사원 아틀리에라는 플랫폼을 만들 때 이 이미지 데이터, 텍스트 페어 데이터들을 어떤 우리가 확보할 때 굉장히 저작권이 어떤 그 해결될 수 있도록 구매하거나 파트너십을 통해서 저작권을 해결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할루시네이션, 이 생성형 AI는 반드시 할루시네이션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어떤 디코더의 생성형 일반 지식을 생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 문헌들을 검색해 와서 인디코더 모델로 어떻게 보면 제한된 어떤 특화된 어떤 답변을 잘 할 수 있게 유도하고 또 이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보면 그 생성된 결과에 대한 근거를 잘 제시해 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엑사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상 좀 예시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서비스는 그리고 이제 엑사원 디스커버리라고 저희가 기존의 전문성과 신뢰성에 기반한 어떤 엑사원에서 좀 더 나아가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예측 모델과 LMM을 이제 결합시켜 나갔습니다. 단순히 어떤 정보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생성하고 요약하고 이런 걸 넘어서 실제로 예측 모델과 결합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문제를 좀 더 가까이 찾고자 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과학 분야, 특히 이제 화학이나 바이오 분야에 이제 특화된 이런 엑사원 디스커버리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배터리 소재나 디스플레이 소재 개발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쨌든 생성형 AI를 만들기 위해서 신뢰성 있는 AI가 중요하고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연구자나 사용자들이 이제 누구나 이제 AI를 생성할 수 있지만은 AI를 통해서 디지털 대화를 생성할 수 있지만은 기술의 오남용을 막고 좀 보편적인 AI 혜택을 만들 수 있는 보장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AI가 생성형 AI가 확산함으로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계속 증폭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어떤 제도도 잘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요. 실제 이제 생성형 AI로 굉장히 큰 혜택을 보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회를 이제 만들어가는 기업과
어떤 사용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실직과 불평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3R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이제 트레이닝, 재훈련, 리덕싱, 뭐 근로 시간도 적절한 배분, 그리고 리디스트리뷰션, 소득의 어떤 재분배, 재훈련 가지고만 이런 어떤 앞으로의 AI 시대를 우리가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적정한 어떤 근로 시간에 대한 분배, 그래서 이 만들어진 어떤 그 AI 결과물에 대한 어떤 적절한 이 공동 분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 생성형 시대를 어떻게 대비할지를 잘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배경훈 원장님께서 생성형 AI가 인류의 삶에 주는 영향, 비즈니스 적용 사례, 현장 적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LG 엑사원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는지 등에 대해서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배순민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발표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KT AI2X의 연구소장 배수민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인재 포럼인 만큼 AI와 인재 그리고 조직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그 발표 제목은 성장하는 AI 조직 그리고 비즈니스의 선순환입니다. 아까 배 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는 1, 2차 산업혁명 그리고 3, 4차 산업혁명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1, 2차 산업혁명 때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기계가 도입되고 에너지의 혁명이 또 일어나서, 하지만 그것이 노동 중심이었습니다. 여전히. 하지만 3, 4차 산업혁명 때는 정보 그리고 지식에 대한 혁명이 일어나게 되어서 이제는 인력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요. 네, AI 시장 다들 너무 핫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전문가에 대한 필요가 정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뭐 넷플릭스, 여기 보이시는 뭐 골드만삭스, 아마존, 월마트, 디즈니 지금 연봉이 뭐 10억이다, 12억이다, 뭐 3, 4억이다 이렇게 연봉이 정말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재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시장에서의 지금 필요도 아주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은 최소 40% 정도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오픈 AI의 기업 가치는 지난 6개월간 3배 증가했습니다.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기업 가치가 높은 비상장 기업 3위나 4위 정도 하고 있죠. 또한 생성형 AI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4조 또는 6조 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영국의 GDP보다 큰 수치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나라가 생성형 AI가 경제에 미칠 영향력은 5천억 달러 정도 되는 규모이고, 이것은 우리나라 GDP의 3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AI 산업과 비즈니스가 많아지고 있지만 AI 인재는 정말 부족합니다. 여기 뭐 많은 기업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삼성, 현대자동차, 그리고 뭐 KT나 LG 같은 경우도 AI 인재가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AI 사업 운영상 느끼는 애로사항의 1위도 AI 인력 부족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80% 이상은 AI 전문 인력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들만 AI 전문 인력들을 일하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에서는 아마 AI 인력을 찾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대한민국 AI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떨까요? 네, 23년도 글로벌 AI 인덱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인덱스는 6등입니다. 물론 아주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많은 기관들에서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워낙 그런 통신이나 GPU나 컴퓨팅 인프라 같은 경우도 아주 세계 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죠. AI 인재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AI 인력이 부족한, 전 세계적으로도 부족할 것 같은데 2년 사이에 순위가 급부상한 싱가포르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어떻게 이런 인재 부족 현상에 대해서 대응을 했을까요? 21년도에 대한민국은 5위였습니다. 글로벌 인덱스에서. 하지만 이번에 6위가 됐죠. 싱가포르는 9위에서 3위로 상승했습니다. 일단 탤런트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AI 인력 양성과 해외 인재 유입에 대한 선순환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차이고요. 핵심 AI 연구 역량을 강화시키고 AI 확산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투자가 지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AI 핵심 인재는 누구일까요? 이거는 저희도 AI 인재가 한 5,600명 정도 있습니다. KT 안에. AI가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고 연구 개발을 할 때 지금 필요한 AI 인재는 파이형 인재가 필요합니다. 연구만 잘해서도 안 되고요. 개발만 잘해서도 안 되고 또 세상을 이해하고 사용자를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윤리적인 어떤 AI가 신뢰성이 있는 건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기준도 가진 그런 분들도 필요하고요. 정말 AI가 이제는 그 단순한 그 연구나 엔진을 뛰어넘어서 많은 산업 현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젠 AI 영업하는 인력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 지금 파트너분들이 뭐 100기업, 뭐 몇백 기업이 연락을 주시는데 만날 사람들이 없어요. 가서 AI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눈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AI 인재도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그분들은 뭐 도메인 날리지가 있던지 뭐 원래 전문성이 있어서도 AI에 대한 그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인재도 아주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KT 그리고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는 R&D 핵심 인재에 대해서 선순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도전적인 인재가 중요합니다. 지금 정말 너무 피곤한 세상입니다. 지금 AI 인재들한테는 매일마다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페이퍼 나오고 다른 기업이 하고, 그러니까 웬만한 도전 정신과 웬만한 흥미 그리고 웬만한 학습력이 없이는 이걸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전 정신 아주 중요하고요. 또한 이제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정보에 대한 습득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동료와 함께 해야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 토론을 해야 돼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술에서 서비스, 사업으로 가는 사이클이 엄청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 서비스, 기획하는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아주 중요하고요. 저희가 기술을 오픈할 때도 그것을 정말 사용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하는 능력도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협업 능력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제는 뭐 저희도 사실 회의가 좀 많긴 한데 그냥 일상적인 회의가 아니라 정말 무엇을 만들어야 될지,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열린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된 기술에 대해서도 그럼 언제까지 되나요? 아니면 지금 어느 고객이 지금 필요한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좀 수용하는 마음도 필요하고, 이래서 저희는 챌린지, 도전적이고 커뮤니케이션, 소통 능력이 있고 컬래버레이션, 협동을 잘하는 인력이 아주 필요합니다. 이것은 저희 조직의 문화를 만들고 또한 이로 인해서 저희는 동료를 만들게 됩니다. 사실 동료가 단순히 옆에 있다고 동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같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어려움을 같이 겪고 서로 소통하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진정한 동료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핵심 인재들이 유입되고 성장하는 AI 생태계 구축을 해야 되는데요. 저도 제가 한국에 온 지 한 13년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4개 정도의 기업에서 AI 조직에 리딩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KT에 온 지는 3년 정도 됐는데요. KT 각 기업에서 저희가 인재 채용을 했는데 KT에서 최근에 AI 인재 채용을 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면접 때 하시는 말씀 중에 왜 KT에 지원하셨어요? 그러면 KT에는 사용자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AI를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고요. 세 번째
AI 서비스를 진심으로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AI 지금 인재들이 뭐 저 연구 잘하고 싶어요, 뭐 공부 잘하고 싶어요, 논문 쓰고 싶어요 이래서 기업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저는 데이터를 만지고 싶습니다. 저는 좋은 인프라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리고 서비스로 반드시 출시하고 싶습니다. 이런 인재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런 핵심 AI 인재들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또한 그 기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기업과의 생태계 조성이 아주 중요해서 이런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KT 얘기를 좀 더 드리자면 KT에서 이렇게 AI 인재가 많이 필요한 이유는 KT가 처리하고 있는 AI가 분야가 아주 다양합니다. 저희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커머스, 파이낸스, 헬스케어, 프로퍼티, 팩토리, 세큐리티, 모빌리티, 시티까지 정말 우리 일상에 있는 모든 분야를 KT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다뤄야 되는 데이터가 엄청 많고요. 풀어야 되는 문제, 만나야 되는 조직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가 다루고 있는 데이터들은 자연어, 이해, 자연어 생성, 음성 합성, 음성 이해, 그다음에 컴퓨터 비전, 컴퓨터 그래픽스까지 정말 다양한 인재들이 다 각자의 전문 분야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고 계속 KT는 AI 비즈니스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가진이나 물류나 관제나 AICC, 교육, 뭐 모빌리티나 반도체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분야를 확대를 하고 있고요. 이 상황 속에서 또 비즈니스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것은 기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AI 연구 기관에서도 이게 아주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AI 연구의 가치가 비즈니스 사업 평가로 이어지지 않고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KT는 지금 국내 1위 AICC 프로바이더입니다. 그래서 AICC, 그래서 AI 컨택 센터를 적용했을 경우에 운영 비용이 절감되고요, 상담 품질을 향상되고요, 또한 구축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저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반도체 풀스택에 대해서 또 중요한데요. 지금 AI는 정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 비용의 대부분은 GPU 구매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GPU를 구매를 하는 리소스 펀딩이 있어도 구매를 하려면 최소 몇 달, 1년은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KT는 이런 AI 풀스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부터 프레임워크, API, 어플리케이션까지 이런 풀스택 각 레이어들을 다 다루는 것을 KT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구축 비용이나 시간, 운영비 다 절감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AI 조직을 운영해서 저도 지금 3년 정도 KT AI에서 AI2XL 연구소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KT 갔더니 AI 인력들이 많으셨어요. 이미 몇백 명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AI 인력 인재들이 집중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했고요. 저는 그런 운영, 리더의 또 이런 경영의 그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리소스가 있어도 가장 중요한 문제를 푸는 것이 아주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 구성원들을 역량을 초거대 AI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1, 2년간 저희가 초거대 AI 믿음을 연구 개발을 했고요. 어제자로 7B 모델 한국어 리더보드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근데 이 1위 달성이 좀 특별했던 경험이 무엇이냐면 이건 약간 기술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리더보드 1위를 달성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리더보드에 집중한 기간은 일주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것이 지금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능력입니다.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기가진이나 AICC, 뭐 물류나 다양한 그 AI들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런 AI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진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저희 연구소분들은 스피커 기가진이 업데이트하는 노력, 그리고 AICC 모델 업데이트하는 노력, 그리고 그것에 대한 데이터 구축하는 노력, 그것들이 그 서비스마다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희는 하나의 모델을 업데이트하면은 10개, 100개의 서비스를 한 번에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AI 품질은 나아질 수밖에 없고 AI 품질이 나아지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1위 달성 같은 것이 뭐 이제는 좀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혼자 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저희 많은 생태계 협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연구기관들, 그다음에 학교, 산업 협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기업들, 스타트업들 특별히 많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어제 믿음 AI 그 7B 모델을 공개한 이유도 저희는 연구 생태계가 활성화되길 원합니다. 저희만 잘해서는 AI의 판이 커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학생들이 아주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학교는 AI를 돌릴 수 있는 GPU나 인프라가 부족해요. 그리고 라지 모델을 만져본 학생이나 교수님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에는 인프라와 데이터 그리고 이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7B 모델을 공개한 이유는 리서치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많은 인재들이 더욱더 양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픈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믿음을 공개하면서 스튜디오라는 걸 공개했는데요. 이제는 각 기업들에서 AI를 할 수 없는 사람, AI를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도 AI 역량이 생기는 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스튜디오의 역할은 AI를 다뤄보지 않은 사람도 AI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AI를 자신의 기업에, 자신의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의성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클라우드 팜, AI와 또 이런 인프라스트럭처, 클라우드는 아주 연결이 많이 돼 있습니다. AI를 구동하려면 클라우드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클라우드 비용을 낮추고 클라우드의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과금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최근에 AI에 많은 또 법제도들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뭐 어제 미국에서도 발표를 했고 각 나라들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나라의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나라의 AI 법에 귀속되게 됩니다. 만약에 미국의 AI 서비스를 쓰게 되면 AI 정부에서 그 정보나 데이터를 오픈하라고 원하면 오픈할 수밖에 없는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규제가 주는 어떻게 보면 제약이고 힘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자주권을 가지려면 AI 모델이나 인프라에 대한 독립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은 훌륭한 학교들과 스타트업들이 있어서 KT는 이렇게 생태계와 함께 나아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공개를 해서 지금 믿음.kt.com을 가시면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예약을 받은 후에 공개를 할 것 한 기업 찾아갈 것 같은데요. AI가 사실은 이젠 기술만이 아니에요. 기술 전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 기업을 이해해야 되고 우리 도메인을 이해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건지 과연 AI를 적용하기에 맞는 데이터인지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AI는 이제 연구 개발 단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컨설팅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과 만나서 그 기업의 사정을 듣고 어플리케이션을 듣고 데이터를 함께 보면서 과연 이것에 AI를 적용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KT는 그런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요. 다행히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하나의 서비스, 하나의 파트너 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똑같은 양의 노력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초거대 AI 파운데이션 모델 시대에는 하나의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인텔리전스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문제, 특정 도메인을 푸는데 예전보다는 아주 적은 노력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여기 저도 어떤 소속의 분들이 참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학교가 됐던 조직이 됐던 우리의 생산성 그리고 일상에서는 AI 활용은 옵션이 아닙니다. 이제 필수입니다. 그것을 어느 레벨에서 누구와 함께 만들어갈지 그리고 그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이제는 주는 것만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AI 생태계에 함께 뛰어들어서, 왜냐하면 이제는 AI 기술이 있는 사람만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AI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사람, 그리고 AI를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 분들도 아주 중요한 플레이어입니다. 그 셋이 같이 모여서 만들어 나가야지 AI의 판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재 포럼에 와서 제가 AI 조직이나 이런 AI가 지금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23년도 아마 많은 AI에 대한 소식들로 놀라움이 많으셨을 텐데 24년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배수민 소장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뤄주셨는데요. 부족한 AI 전문 인력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AI 핵심 인재를 육성, 유지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지, KT AI 비즈니스와 그 KT에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맨 마지막으로 또 매우 익사이팅하게 믿음 오픈 LLM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앞서 진행한 연사분들의 발표를 바탕으로 전체 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질문들이 있고 질의응답의 경우 또 실시간 질의응답 시스템을 활용해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 참가하시는 분들의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먼저 준비한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체 공통 질문입니다. 세 분께 드린 질문이고요. 생성형 AI, 저희가 초고대 AI라고 논을 부르는 그런 생성형 AI가 활용되게 될 벌티컬 영역들 중에 가장 활발하게 활용될 영역 두 가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구체적인 그런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랑 가장 가까운 배경 원장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생성형 AI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일단은 생성형 AI 관련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 쪽이나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도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그리고 생성형 AI가 그 법률 분야, 법 분야에 관련된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생성하는데 좀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법 분야 관련해서도 법조계에서도 이 생성형 AI를 도입하고자 하는 그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그 헬스케어, 그 바이오 이 분야에서 굉장히 좀 생성형 AI를 도입해서 굉장히 큰 비즈니스가 창출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 같은 어떤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어떤 활동들이 좀 필요한 영역에서 이런 생성형 AI가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지금 잘 봐야 되는 것은 지금의 생성형 AI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투자를 통해서 기존의 어떤 서비스들을 고도화하거나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지만은 아마 그 지금 생성형 AI를 가장 이제 절실히 필요하는 기업들은 현재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일 겁니다. 이런 데이터 기반의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 생성형 AI가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생성형 AI를 적극 도입을 해서 기존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어떤 자산 이런 것도 보호하고 그걸 통해서 더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해나갈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주신 게 초고대 AI가 활용될 그 버티컬 영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게 오늘 행사 제목과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AI와 빅블러 시대입니다. 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AI를 도메인별로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당연히 그랬죠. 근데 이제는 도메인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법률, 금융, 의료, 기업 정보와 같은 데이터의 성격은 달라지는데 그 데이터로 무엇을 할지가 좀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주로 해야 되는 업무는 고객 대응을 해야 되는 기업들이 당연히 많습니다. 법률도 법물 상담, 의료도 의료 상담,
뭐 금융도 금융 상담, 그리고 기업도 이제 뭔가 세일즈나 이런 걸 할 때 뭔가 가진 것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대화들이 많은데, 그런 대화는 지금 AI가 뭐 대체나 뭐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고객 대응이라는, 어떻게 보면 버티컬이라기보다는 그거를 저희는 약간 태스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태스크 단위로 좀 빅블러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작성하는 거, 기사를 작성한다든지 홍보 문구를 작성한다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은 꽤 창의적인 일들이었죠. 그런 창의적인 일들이 AI가 지금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안은 이제 AI가 써주는 거죠. 뭐 기사도 초안은 AI가 써주고 문구들도 AI가 써주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입력을 넣을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업무를 할 때 AI한테 어떻게 일을 잘 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떻게 AI랑 잘 일하는지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들이 꽤 있는데 그 질문 주신 것 중에 전화를 해서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선택해서 드리겠습니다. 원래 공통 질문 드리고 개별 질문 드리는 순서였는데 좀 순서를 바꿔서 섞어서 하겠습니다. 네. AI 사용자와 비사용자의 격차, 그리고 MZ가 아닌 중장년층이 AI를 접목하기 위한 시작은 어떤 부분부터 해야 될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맞습니다. 이제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생기는 거죠. AI를 사용하는 사람, AI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AI를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의 200%, 300%의 업무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AI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고유 능력으로 그 200%, 300%와 경쟁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학습하는 사람이 이기는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이 사실은 러닝을 하잖아요. 우리는 인공지능의 학습 능력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AI를 학습해야 돼요. 이제는 제가 다른 행사에서 말씀드리지만 평생 직업이 있었고 평생 직장, 평생 직업이 있었는데 이제는 평생 학습을 해야 됩니다. 참 안타깝고도 또 일 수 있는데 그냥 계속 학습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중장년층의 그 정의가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나이에 한 0.7 정도 곱하시면 됩니다. 50대는 한 30대 되신 거고 70대는 한 40대 되신 것 같아요. 저는 점점점 더 젊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MZ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중장년층 분들도 충분히 학습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맞는 AI 서비스도 당연히 강화돼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믿음 스튜디오를 이제 제공해드리고 싶다고 했잖아요. AI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검색 엔진을 쓰는 것만큼 쉬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뭐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해서 이렇게 하고 엔터 치면 이제 다큐멘트가 나오잖아요. 그 정도 레벨로 이제는 인텔리전스의 혁신이 인터페이스의 혁신까지 계속 가야 됩니다. 이제는 타입을 잘 못하는 사람도 인텔리전스가 해결을 해야 되고요. 말 못하는 사람, 뭐 잘 생각 안 나는 사람까지도 해결해야 되는 그 인텔리전스의 혁신과 인터페이스의 혁신이 지금은 연결돼야 되는 시대라서 아마 기술이 조금 더 그 세대를 위해서 발달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아주 중장년층이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와 사업하려면 중장년층을 타겟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조금 더 많이 좀 기다리시고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그 오디언스에서 올라온 질문을 하나 저희가 공유하겠습니다. 네, 배경훈 원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네.
네, 제가 질문을 읽어드릴까요? 네. 네. 네, AI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대체하게 되면 추후 바뀌게 될 일자리, AI와 인간이 함께 일하며 인간이 가지게 될 직업에 대해 궁금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AI의 인간 직무 대체가 실업률에도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아까 발표에서도 잠깐 언급 들었었던 것 같은데 실직 일자리의 어떤 위협 분명히 가져다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기술이 굉장히 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되고 그 기술이 만들어낼 어떤 그 효과, 임팩트가 어디까지 영향을 줄 거고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좀 지금은 우리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긍정과 부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그 원인과 그에 따른 어떤 결과들을 잘 분석을 해서 지금은 그거에 따른 어떤 우리가 그 대비책을 잘 이제 수립을 해 나갈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EU 중심으로도 그런 관련된 어떤 규제뿐만 아니라 실제 이런 어떤 AI를 통해서 우리의 인류 혁신의 삶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이제 고민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는 더 이런 관련된 논의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이런 AI 변화 시대에 적응을 이제 우리 배수민 소장님께서 잘 적응해야 되고 계속해서 학습해야 되고 말씀도 주셨고 그러나 이제 그런 어떤 교육 훈련을 통해서 사실 이 시대를 좀 우리가 같이 따라가고 이 시대에 맞춰서 준비하고 하지 못하는 어떤 소외 계층도 분명히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어떻게 케어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대비해야 될지를 이제부터 우리가 좀 잘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AI가 생각하는 것만큼 지금 빨리 변하고는 있지만 기술의 변화 굉장히 빠르지만 실제 우리의 어떤 산업 현장이나 우리 삶에서 아직까지 좀 저는 기회가 아직 시간이 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현재 AI가 아직까지 사람의 어떤 개입을 많이 필요로 하고 사람이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줘야 또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은 AI가 스스로 뭔가 그 결과에 대한 상황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하고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런 시대가 이제 다가온다면 사실 그때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좀 개입하거나 컨트롤하기 좀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AI 시대를 준비할지에 대한 고민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일자리에 대한 우리의 어떤 변화도 분명히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순 저희도 이제 저희 회사만 봐도 이래서 아까 단순 이제 코딩을 하는 어떤 업무들 그리고 간단한 어떤 회로 설계들 이런 것들이 이제 AI가 다 이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어떤 인력들을 재배치해서 새로운 조금 더 고부가치의 어떤 일을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재배치하는 그런 작업들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사실 이 일자리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어떤 준비, 어떤 교육들을 해나갈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정부나 우리 같이 기업들 그리고 민간 단체 중심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준비를 지금부터 잘 해나간다면 저는 충분히 잘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통 질문으로 다시 가서 세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성형 AI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생성형 AI를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AI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신뢰할 수 있는 AI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잘 보시면은 그 저작권 이슈 때문에 이제 많은 지금 생성형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많은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이런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저작권 이슈, 개인정보 이슈 이런 것들이 우선은 완전히 해결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AI 기술을 어떤 공급하는 관점에서 사실은 기술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알면서도
좀 일단은 기술의 어떤 발전에 좀 투자를 먼저 하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전 세계의 모든 지식들을 궁극적으로 이제 생성형 AI가 원하는 것들은 전 세계 지식들을 다 학습하고 궁극적으로 AGI로 가기 위해서 어떻든 그 길을 계속 모색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어떤 이런 저작권, 개인정보 이슈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누가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가. 다만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지나친 규제가 된다면 AI 기술의 어떤 발전에 또 저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적정한 어떤 수준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그 신뢰할 수 있는 AI 그리고 AI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국에 이런 기술을 공급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뭐랄까 이제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 사용자들 우리가 이 AI를 어떻게 사용할 거고 어떻게 활용할 거고 분명히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AI를 통해서 데이터 생성에 다들 주체가 이제 되실 겁니다. 그런 데이터를 내가 생성해내고 어떤 내가 그 활용을 하고자 할 때 어떤 목적으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 같이 어떤 고민이 필요하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그 기준을 세울지에 대해서 좀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배 원장님이 다 말씀을 해줘서 저도 이런 기술적 발전이 아직은 지금 생성형 AI가 활발하게 또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AI 완성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이 AI의 탄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AI는 시작이에요. 완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해갈 기술들이 아주 많은 것이고 리터러시 차원에서도 저희가 어떤 기술의 발전은 어쨌든 100%가 될 수 없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용할지 또 AI가 내놓는 결과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비판적 시각 이 AI가 만능이 아니라는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용자 측의 또 노력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분께서 정말 저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지금 올라오는 질문들이 흥미로운 질문들이 매우 많은데 저희의 그 세션 시간이 이미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세 분의 훌륭한 연사분들의 통찰력에서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강연과 토론을 통해서 저희에게 큰 영감을 주신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기조 세션 1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답변들 듣다 보니까 아직은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할 것들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단상 아래 자리로 천천히 모시겠습니다. AI 시대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또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우리 시대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많은 이야기들 들려주셨는데요. 마지막 질의응답까지 진솔하게 전해주신 덕분에 다양한 분야 인사이트 나누는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